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천양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김승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뇌전증과 소아신경분과 전임의로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수면센터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를 보시면 우선 이제 경련이 재발해서 내원한 20세 환자에 대한 내원한 20세 환자에 대한 그 증대를 하나 같이 보시고 또 이제 야간 경련을 보여서 내원한 12세 남아에 대한 증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이 뇌전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근 논문들을 정리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뇌전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역시 최근 이제 논문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증례, 경련이 재발한 20세 남자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17세에 그 연소성 근간대성 뇌전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당시에는 이제 라모트리진 200mg을 복용하고 경련이 소실돼서 잘 지내던 그 남자입니다. 근데 19세에 갑자기 이제 경련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에 12번 정도 경련이 재발을 하게 돼서 그 병원에서는 이제 라모트리진을 그 레베티라세탐으로 변경을 하고, 레베티라세탐 2000mg을 하루에 2번 나눠서 먹게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경련이 그 약간 감소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한 달에 8번 정도 경련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그 논문의 저자의 외래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봤더니 오전 3시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마음만 먹으면 더 늦게까지도 그런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고, 그 에버스 졸림 척도 설문지 검사에서는 점수가 10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에버스 졸림 척도 검사에서 11점 이상이면 주간 졸림이 좀 많이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점 정도면 약간 높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을 시사하는 코골이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 그러니까 수면 그 위상이,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려 있는 그러한 질환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면 주기를 이제 정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그 저녁 9시에 멜라토닌을 먹고 수면 일정을 앞당겨서 대략 한 12시에 자게 이렇게 만들고, 또 아침에는 그런 이제 수면의 어떤 리듬을 알려주는 강력한 자이트게버인 그 빛을 이용해서 아침에 이제 광선 치료를 하는 이러한 수면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 레베티라세탐 용량을 조절하지 않고도 경련이 소실되었다는 그런 그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례에 나오는 그 수면 일지를 보면, 그러니까 치료 받기 전에 수면 일지를 보면 대략 3시에서 4시 정도에 잠을 자고 있고, 뭐 늦게 자는 날은 6시에 아예 이제 낮밤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시 정도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는 날은 오후 1시까지도 그 잠을 자는 그런 이제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여기 이제 M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는 이제 7시 정도에 이제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그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광선 치료, L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광선 치료입니다. 광선 치료를 받는 그런 수면 스케줄, 수면 주기를 한 2시간 정도 앞당긴 그런 수면 스케줄입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2023년에 발표됐던 논문에 실린 증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야간 경련을 보여서 내원한 12세 남하에 대한 그런 증례를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남아는 이제 12세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왔고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남아인데 최근 한두 달 전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10초에서 20초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 왔었고 그 낮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이렇게 동작이 정지하면서 이때 상대방의 얼굴이 다 보이고 말도 다 들리지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현상이 한두 달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수면 중에 2차성 전신 경련을 하고 얼굴에 수축이 오면서 침이 흘리는 증상이 2분에서 3분 정도 있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뇌파를 찍게 되었고 뇌파에서는 전두엽 쪽에서 국소 극파 포칼 스파이크 디스차지가 보여서 이제 뇌전증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이제 코골이가 원래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코골이가 악화되고 주간 졸림이 심해졌다고 호소를 했고 진찰상에서는 편도의 비대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하고 일단 이 논문의 저자는 증례의 저자는 수면다운 검사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수면다운 검사에서는 이제 바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양압기를 사용하고 나서 수면다운 검사를 해 봤더니 이제 수면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1.6회로 많이 호전이 됐지만 뇌파상에서 확인되는 그런 경련성, 중추성 무호흡이 5회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발포릭 액시드, 올피를 복용하기 시작해서 겉으로는 이제 주 1회 정도로 경련이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다시 이제 시행을 해 봤더니 경련성 주축성 무호흡이 2회 정도 좀 발견이 됐고 아주 심각한 거는 이 중추성 무호흡 중에 분당 46회에서 48회 정도로 아주 심각한 서맥이 한 50초 정도의 서맥이 한 번 나타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시행하고 카바마제핀을 국소발작에 쓰는 카바마제핀을 추가한 후에 경련이 한 달에 1회 정도로 주 1회에서 한 달에 1회 정도로 좀 많이 감소가 됐고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13세 3개월부터는 경련이 완전히 소실됐으며 그때 양압기도 이제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계속 경련이 없었고 수면다운 검사를 이후에 다시 이제 시행을 해봤는데 각각 4개월 차와 8개월 차에 수술 후 시행해 봤을 때 수면 무호흡 저흡 지수가 각각 8.3회, 8.4회, 2.5회로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좋아진 상태로 경련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남아의 이제 수면다운 검사 소견인데 이 굵은 이 검은색 부분이 이제 수면 무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 흐름이 전혀 잡히지 않고 호흡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 중에 이 무호흡이 시작되고 나서 수초 후에 이 왼쪽 측두엽 쪽에서 경련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세타 대역의 그런 뇌파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60회, 분당 60회 정도의 맥박이 이 화면 끝에서는 한 48회까지 심각한 수준의 서맥으로 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면다운 검사 장면입니다. 네, 이 케이스는 이제 2015년에 발표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면과 뇌전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아마 환우분들이나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런 과학적인 그리고 이제 근거 베이스의 그런 논문들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수면은 잘 아시다시피 생명과 적절한 생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수적인 그런 삶의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이나 그런 이제 고위 집행 기능의 어떤 학습 집행 기능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깊은 수면, 우리가 이제 그 비렘 서파 수면에서는 그 가장 높은 그런 신체의 회복력을 보이는 수면인데 신체 성장, 특히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신체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시기에 최근에는 뇌 노폐물 청소와 관련돼 있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동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 수면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렘 수면, 렘은 이제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신속 안구 운동이라고 해서 꿈을 꾸는 동안에 일어나는 신속 안구 운동을 약자로 렘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 때는 주로 인지 기능의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고 중추신경계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대부분의 뇌전증들이 물론 관련이 있지만 특히 더 관련이 많이 보고되어 있는 뇌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고에서는 약 10에서 15%의 뇌전증이 수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특발성 전신 뇌전증 중에는 각성 대발작이나 앞선 증례에서 나왔던 연소성 근간대성 뇌전증이 특히 관련이 많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발성 부분 뇌전증에서는 그 양성 롤란딕 소아뇌전증이나 아니면 후두 뇌파발작 소아뇌전증, 또 우성 유전성 전두엽 뇌전증, 그리고 이제 란다우 클레프너 증후군 같은 이런 증후군들이 수면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이렇게 여러 단계의 수면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얕은 그런 이제 비렘 수면 1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수면 심도가 깊어지면서 3단계와 4단계의 서파 수면, 제일 깊은 비렘 수면까지 갔다가 여기서 또 이제 3단계에서 2단계, 또 2단계에서 3단계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렘 수면, 신속 안구 운동 수면으로 가게 되고 이때 살짝 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도 보면 평균적으로 하룻밤에 한 3, 4회 정도 깨는 거는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대략 한 4사이클 정도 렘 수면을 포함한 수면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단계와 뇌전증은 좀 관련이 있고 수면 단계에 따라서 또 뇌전증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다른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 때는 시상 피질, 그러니까 깊은 뇌에 있는 시상이라고 하는 핵과 뇌 표면의 피질의 연결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이걸 이제 동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연결로 인해서 경련성 흥분이 잘 전파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화 수면 시에는 역시 피질 간에서도 피질 내에서도 광범위한 동기화, 그러니까 연결의 증가가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뇌 방구 사이에 우뇌 방구와 자뇌 방구 사이의 흥분 전달도 역시 촉진되기 때문에 경련이 잘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렘 수면 때 주로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렘 수면 때는 그런 신경의 콜린 긴장도가 증가되게 되고 이런 신경 흥분 패턴이 비동기화, 그런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파 흥분이 전파되는 게 상대적으로
그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렘 수면 시기에는 골격근의 어떤 마비, 골격근의 톤이 떨어지는 마비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련이 억제되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비동기화 수면 때는 그런 시상 피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상 핵과 피질 사이의 동기화도 역시 억제가 되게 되고, 대뇌 방구 사이의 흥분 전달도 역시 억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경련의 전달이, 경련성 뇌파의 전달이 잘 안 되고 경련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로 렘 수면 때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양도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연령에 따른 권장 수면 시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그 수면 학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여러 수백 편의 논문을 본 후에 그런 어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길기 때문에 다들 좀 처음에 보시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가 그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제시한 권장 수면 시간이고, 6세에서 12세 사이에는 9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13세에서 18세 사이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이제 하루 수면 요구량 내지는 권장량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수면 양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수면 요구량에 비해서 짧게 자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 벌써 이게 10년 전 연구인데요. 전국의 150개 중고등학교에 대략 이제 그 26,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 습관과 수면 문제, 학업 성취도 및 정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된 시간을 보면 벌써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이 6.7시간으로 상당히 짧게 나타나 있고, 중학생 때는 7.3시간이던 게 고등학생 때는 5.8시간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수면 시간이 더 짧아지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주말에는 평균 수면 시간이 9.1시간으로, 그러니까 주중에 자지 못한 잠을 주말에 보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중학생은 주말에 9.4시간, 고등학생은 주말에 8.5시간 정도를 자고 있는 걸로, 보충 수면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보고된 그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나타난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인데 2011년보다도 더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2022년 기준으로 평균 6.7시간을 자고 있고, 고등학생은 2022년 기준으로 5.6시간, 그러니까 상당히 짧게 자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면 장애도 그 뇌전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흔한 수면 장애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불면증은 대략 이제 신생아 시기에 오는 그런 이제 불면증이 21% 정도 있습니다. 사실 불면증 하면은 이제 나이가 있는 성인들한테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 이제 0세, 1세 이런 영유아 시기에도 수면에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21% 정도로 많이 높고, 이제 13세에서 18세 정도 되면은 6%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수면 사이클이 안정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 지연 아동에서는 이런 수면 장애 내지 불면증이 대략 40%에서 80% 정도로 훨씬 더 높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쇄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이 소아의 폐쇄 수면 무호흡증은 성인하고는 조금 기전이 틀립니다. 성인에선 주로 이제 비만과 같은 요소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2 내지 8세 이 호발 연령의 소아에서는 주로 아데노이드나 앞선 증례에서 보셨다시피 편도의 비대와 관련된 폐쇄 수면 무호흡증이 많고,
이 연령대가 그 일생 중에 편도랑 아데노이드 사이즈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도 이때 제일 소화시기에는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유병이 있는데요. 몽유병 같은 경우는 10세까지는 13% 정도, 그러니까 10세에 가장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13% 정도까지의 유병률을 보이고 대부분 10세 이후에는 호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은 오히려 이제 청소년기, 좀 더 연령이 있는 그 청소년기에 6% 정도로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증례에서 보셨던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은 역시 이제 연령이 좀 있는 청소년 시기에 7% 정도로 전체 연령보다 훨씬 높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폐쇄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한 보고를 보면 이제 소규모 연구긴 하지만 그 뇌전증 환자의 40% 정도가 수면 호흡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폐쇄 수면 무호흡증과 뇌전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에서 수술적인 치료, 주로 이제 아데노이드와 편도 절제술입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 경련 횟수가 수술 전에는 그 평균 8.5회에서 수술 3개월 후에는 평균 3회로 좀 줄어드는 걸로 보고가 됐고, 특히 이 중에 그 경련이 완전히 소실된 그 아이가 10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경련 횟수가 50% 정도 이상 감소한 환자도 3명 정도 있었던 걸로 보고가 돼서 상당히 많은 그 환자들이 경련에 호전을 보인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그 6명에서는 오히려 경련 횟수가 증가됐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건 아마 생각하기로는 이런 아데노이드나 편도 제거를 해서 폐쇄 수면 무호흡증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7세 이전에 수술했을 때는 4명에 1명 정도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세 이후거나 아니면 이제 비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0% 이상에서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발하고 관련된 인자가 있을 걸로 의심이 되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게 되면 좀 당분간은 수면 그런 구조에 좀 혼란이 오게 돼서 평소보다 더 자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6명에서는 악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폐쇄 수면 무호흡증의 수술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봤던 인자는 높은 비만도, 그러니까 높은 비만도가 있다는 것은 수면 무호흡증이 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술했을 때 혜택을 보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른 수술 연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수술 연령은 그런 수면 무호흡증의 재발 확률이 낮은 인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인자들이 좋은 예후 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소규모 그룹 연구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했던 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그런 조절되지 않은 뇌전증이 있는 환자 그룹에서는 약 80%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이 없는 그룹에서는 약 40%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은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인자 중 하나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그런 그 코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이 돼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한 그런 환자 그룹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이 있을 때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의 적응증, 이런 뇌전증 환자에서 수면 다운 검사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폐쇄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수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간 졸림이 있는 경우나 또는 이제 수면 중에 자주 깨고 푹 자지 못하는 수면의 분절화,
또 혹은 경련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차 수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 드린 몽유병 같은 그런 이제 경련하고 구분이 필요한 야간 발작 행동이 있을 때도 역시 수면 다운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수면 학회에서는 야간에 이런 발작 행동이나 사건 행동이 전형적이고 신체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또 횟수가 많지 않고 아동과 가족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수면 다운 검사를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어떤 권고를 하고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야간에 이런 사건 행동이 전형적이지 않고 또 신체 손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잦고 자주 일어나고 또 아동과 가족의 삶에 지장을 준다면 수면 다운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뇌전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1년에 이런 뇌전증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이제 모아서 리뷰한 그런 체계적 고찰, 메타 분석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수편의 논문을 분석을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 뇌전증이 있는 아동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야간 각성, 이제 밤에 깨는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걸로 나타났고, 사건 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란각성이나 아니면은 몽유병 같은 그런 사건 수면도 뇌전증 아동에서 그렇지 않은 환아들보다 더 많이 보고되는 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면 호흡 장애도 뇌전증 환아 그룹에서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거꾸로 뇌전증 아동이 수면의 효율성이 낮은 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수면, 그런 서파 수면인 N3 단계의 수면은 감소가 돼 있었고, 역시 이제 깊은 수면, 꿈을 꾸는 깊은 수면이고 경련의 어떤 예방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렘 수면도 뇌전증 아동 그룹에서는 좀 적게 나타나는 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적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24년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소규모 그룹의 153명 정도의 뇌전증 환아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인데, 여기서는 뇌전증 환아의 84% 이상이 수면의 설문지상에서 수면의 이상이 보고가 됐고, 특히 이제 53% 정도는 수면각성 이행장애, 그리고 47% 정도는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그런 상태, 그리고 44.4% 정도가 주간 졸림을 호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실제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3분의 2 정도가 우리 아이는 수면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했다는 게 이 논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불량한 수면 습관도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16.3%에서는 이제 침대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고,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직접적으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우리 뇌에 있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돼서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기기에 있는 컨텐츠 때문에 역시 또 흥분을 하게 돼서 잠을 자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16.3% 정도 나타났고, 잠들 때 옆에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은 혼자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서 주로 보이는 행동인데, 이것도 일종의 행동적인 불면증의 하나로 봅니다. 이런 게 39% 정도. 그리고 이제 침대 공유,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아동이랑 부모님이 같이 자는 거는
서로 수면을 방해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침대를 공유하는 것도 23.5% 정도에서 보고가 있어서 이 행동적인 관점에서도 뇌전증 환자들의 수면이 많이 좀 불량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2022년에 리프렉터리 에필lep시, 그러니까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 환자들이 수면에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본 역시 이제 체계적 고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총 17개의 연구를 좀 분석을 해봤고, 여기서는 이런 난치성 뇌전증 아동이 렘 수면에 감소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렘 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경련의 예방, 그러니까 경련파가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는 어떤 수면의 단계이기 때문에 경련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는 건데, 이런 렘 수면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련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수면 효율성이나 총 수면 시간의 감소, 그리고 야간 각성 증가, 야간에 잠을 자주 깨게 되는 야간 각성 증가,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지에 걸쳐서 수면 문제가 증가하는 게 17개의 여러 연구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뇌전증 자체 외에도 뇌전증의 치료도, 뇌전증의 여러 치료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경련제하고 관련된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 이제 환우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카바마제핀이나 클로나제팜, 에슬리카바제핀, 가바펜틴, 라코사마이드, 레베티라세탐, 녹스카바제핀, 페람파넬,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프레가발린, 루피나마이드, 토피라메이트, 발포레이트, 이런 종류의 항경련제들은 주간 졸림을 좀 중등도에서 중증 이상의 주간 졸림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고, 거꾸로 이제 라모트리진이나 펠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불면증, 그러니까 잠 오는 거를 방해하는 불면증과의 관련성이 좀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바라세탐이나 레베티라세탐, 옥스카바제핀, 페람파넬, 토피라메이트, 발포레이트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나 우울감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런 불안감과 우울감은 결국 이제 불면증, 수면의 리듬을 깨기 때문에 불면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항경련제들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 치료 외에 비약물적인 치료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게 이제 미주신경 자극술입니다. 미주신경 자극술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경련을 조절해서 수면 구조의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관련해서 수면 관련 호흡곤란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주신경 자극술을 시행할 때는 폐쇄수면 무호흡증의 진단 및 치료를 고려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고에서도 난치성 뇌전증 성인 하나 24명의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봤더니 무호흡 조흡 지수랑 산소 불포화 지수, 최저 산소 포화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예측 인자로는 전주 증상이 자주 나타났었거나 아니면 이제 유병 기간이 긴 경우에 이런 미주신경 자극술 후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위험도가 높은 걸로 24명, 비교적 소규모 연구지만 이 연구에서 나타났고, 또 소아에서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강훈철 교수님이 2006년에 뇌전증 환자 16명의 이제 설문지로 알아본 연구인데, 수면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가 16명 중에 2명 정도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내 보고 외에도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훨씬 더 보고가 많이 있고, 어쨌든 저희 같이 이제 수면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미주신경 자극술을 할 때는 폐쇄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톤 식이도 그 소화에서 할 수 있는 케톤 식이도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결국 이것도 이제 경련이 조절되는 효과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뇌전증 아동의 야간 수면 및 주간 졸림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됐고, 총 수면 시간은 감소하지만 렘 수면은 증가되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N2 수면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면 시간은 감소했지만 수면의 효율은 올라간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의 주간 졸림의 개선이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이런 효과의 이유는 아마 수면하고 관련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활성이 증진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톤 시기를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케토 불면증이라고 해서 또 불면증을 호소하는 그룹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용이 시작된 카나비디올하고 관련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2020년에 무작위 대조 연구 4건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행해 봤는데, 복용 용량하고 관련돼서 하루에 킬로그램당 20mg 먹었을 때 34% 정도에서 주간 졸음을 호소를 했고, 10mg을 먹었을 때는 27% 정도에서 주간 졸음을 호소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군에서 11% 정도 주간 졸음을 호소했던 거에 비해서 용량하고 관련돼서 주간 졸음을 많이 호소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및 수면 불량은 오히려 거꾸로죠. 그러니까 졸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용량을 올릴수록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메타 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본 그런 연구에서는 그런 84.6% 정도 상당히 많은 비율에서 수면 미세 구조가 개선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면 미세 구조라는 거는 수면 방추, 슬립 스핀들이나 K 컴플렉스, 그리고 버텍스 샤프 웨이브, 그리고 이제 서파 수면 때 나오는 서파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수면 방추, 슬립 스핀들 같은 경우는 주로 N2 슬립에서 N2 수면에서 나타나는 수면 미세 구조인데, 이 수면 방추는 기억의 어떤 고착, 컨솔리데이션과 관련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수면 방추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살라모 코르티칼 트랙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수면 방추의 어떤 구조가 개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 기능과 관련된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카나비디올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슬립 디스터번스, 수면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전증 수술과 관련해서는 아동 및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수술 3개월 후에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본 연구인데, 수면다운 검사 자체의 어떤 결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환자들의 보고에서는 야간 수면 시간이나 총 수면 시간이 증가되고 개선이 됐고, 또 주간 졸림은 감소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 102명을 대상으로 한 또 한 연구에서는 수술 3개월 후랑 1년 후에 설문지로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얘기 드렸던 에버스 설문지에 주간 졸림 감소가 보였고, PHQI라고 하는 설문지, 수면질을 나타내는 이제 설문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면질이 개선이 됐다. 결국 이제 경련이 조절이 되면서 어떤 수면의 질이 좋아진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를 보시면 결국 이제 수면과 뇌전증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앞선 여러 가지 과학 논문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부족 및 수면 장애는 뇌전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경련 자체 그리고 약물과 비약물적인 치료들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역시 앞선 여러 과학 논문들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수면 관련된 경련들은 주로 각성시 혹은 기상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면 장애가 있는 그런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수면 장애의 치료가 경련의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뇌전증 환자가 수면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일단 그 채팅창에 올라온 그런 질문들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겨울님이 올려주신 이제 질문에 뇌전증을 앓은 지 10년째 그 축두엽 뇌전증 뇌파 검사는 간질파가 안 보여도 뇌전증일 수도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뇌전증 협회, 뇌전증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년 이상 경련이 없고 뇌파에서 경련파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본인이나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항경련제를 중단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경련제를 중단했을 때 대략 4명 중에 1명에서는 그 재발을 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저도 실제 진료실에서 그런 그 친구들을 보면은 4명에 1명 정도 실제 재발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질파가 보이지 않아도 뇌전증일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 경련 당시에 그런 뇌파를 찍어서 경련 당시에 뇌파를 잡아내지 않는 이상 실제 뇌전증 있는 환자 중에 4명에 1명 정도는 그 평소에는 그 발작 감기 뇌파라고 하는데요. 발작 감기 뇌파에서는 경련파가 안 보이는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뇌전증 여부의 판단은 그 뇌파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뇌파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뇌전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뇌전증인지는 한번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여러 가지 다른 인자들을 고려해서 좀 상의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로콜라 대신 17차 님이 올려주신 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20대 초대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3년 동안 뇌전증 약을 먹고 완치 판결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흡연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빈혈 올 때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3차례 정도 실신하며 넘어졌었고 그 에어컨 앞에 바람을 쐬니 나아졌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뇌전증 재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역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제가 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려주신 질문만 갖고 판단했을 때는 물론 뇌전증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올려주신 질문에서 더 의심되는 거는 그런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기립성 저혈압 아니면 이제 기립성 빈맥증 같은 그런 자율신경계통의 조절에 그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현상으로 오히려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흡연을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을 가셨다는 것도 그렇고 주로 이런 미준신경성 실신이나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증 때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트리거, 그 악화 인자들이 이것들입니다. 또 샤워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특징적으로 많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실신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수분 섭취를 하거나 이런 게 호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뇌전증 재발을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좀 더 의심되는 거는 그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아니면은 그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증 같은 그런 자율신경 계통의 문제가 많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이제 성인이시니까 성인 신경과에 그 한번 내원을 하셔서 물론 뇌전증의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한번 진찰과 진료를 받아보시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냥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 내지는 기립성 저혈압의 기준에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설명을 일단 드리면 잠을 우선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이제 대학생 성인이면 최소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좀 숙면을 취하셔야 되고요. 앞선 처음에 증례에서 봤듯이 그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 시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자면은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피로가 해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11시 정도의 그 숙면을 취하시고 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물론 이제 이분이 아직 진단되신 건 아니지만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증의 예방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하루 최소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수분만 섭취해서는 몸 밖으로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동시에 염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과 반대입니다. 고혈압 때는 거꾸로 몸에 있는 물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데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빈맥증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하루 최소 4g 정도의 염분,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아침에 2g, 점심 때나 이른 오후에 2g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나눠서 섭취하시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직은 청춘이다 님의 질문 좀 보겠습니다. 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뇌전증도 이를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 있나요? 뇌전증이 있으면 특히 더 주의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질병은 어떤 게 있나요? 아마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일 걸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이디만 봐서는 게 짐작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뇌전증이 있으면 뇌하고 관련된 여러 질환들 우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또 이제 심장 관련된 질환군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전증이 있으면 앞서 보신 것처럼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그 sudden unexpected death in epilepsy 그런 이제 돌연사, 뇌전증과 관련된 돌연사 보고도 많이 있고 이거랑 관련돼서는 지금 생각되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는 가설은 이러한 이제 그 뇌전증,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이 신경전도계와 마찬가지로 심장도 결국은 이제 신경전도계처럼 어떤 이온 채널로 이루어진 그런 전도, 일종의 전선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호체계에 좀 혼란이 와서 심장에 문제가 오지 않냐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제가 성인 환자를 보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 그런 심장 관련된 질환군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크리스탈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뇌전증 경련은 의식을 잃고 경련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아 팔까지 경련이 왔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질병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것도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이 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뇌전증 중에도 이렇게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뇌전증 중에 특히 이제 그 근간대 경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힘이 풀리는 느낌의 그런 경련을 할 수가 있고 부분 발작 같은 경우는 의식 소실 없이도 이제 경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작이나 근간대 경련 같은 그런 경련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다른 그 분 질문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립성 빈맥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그런 자율신경계통의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면 뇌혈관 쪽에 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필요한 검사들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그 저와 함께 좀 그 청취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그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